책을 읽는 곳이니까요. 조선 왕조에서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독서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선 왕조의 책 읽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독서 문화에 대해서 김원중 단국대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원중입니다. 방금 전에 설 선생님께서 워낙 재미있게 아주 강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아주 망설이다 왔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 21세기 오늘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다음 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라가 문화 융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을 보면 중국의 경우 진나라 때부터 법가로 이 나라가 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법가라든지 도가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돼 있는데 아마 우리의 조선왕조 500년의 시간이 갖고 있는 의미, 그것은 분명히 뭉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육아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때 육아라고 하는 그런 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주제로 말씀드리는 경목역열 그리고 독서라는 걸 말씀드릴 때 과연 경목역열이 탄생하게 된 배경 속에 율곡이 어느 날 갑자기 경목역을 통해서 책을 썼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은 왕들이 왕 같은 경우도 독서를 권장해서 사가 독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 시험에 급제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그러니까 성적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 사가 독서라는 것을 통해서 휴가를 줘서 마음껏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때로 이제 또 하나는 조선시대 때 이제 오경, 사서, 오경 이런 것을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왕과 신하들의 일단 독서 모임 이런 거는 이제 통해서 토론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경목역열에서 율곡이 얘기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입도와 그 다음에 궁리 그리고 이제 독서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치를 궁구히 하기 위해서 먼저 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치를 궁구히 하기 위해서 독서보다 먼저 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는 성현의 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궁리, 대학에서 말하는 경물 치지의 논리죠.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독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게 이제 사가 독서인데요.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 시대 때를 봤을 때 무려 세종, 성종 이때 세조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정조 49년, 그때가 이제 한 1773년 정도 되는데요. 그때까지 약 300여 년 동안 사가 독서 제도를 운영을 해서, 예컨대 뭐 지금 저기 우리 흔히 이제 옥수동이라고 하죠. 저기에다도 동호 독서당이라는 걸 지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지금도 옥수동 일대를 한림마을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가 바로 그 당시에 왕들이 얼마나 많은 독서 지능 정책 이런 걸 통해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 공부하느라고 책을 못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독서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간도 주고, 또 하나는 시간을 주어서 마음껏 책을 읽어서 결국은 여유를 갖고 나중에 국정에 전념해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이제 경목역을 들어가서요. 우리가 이제 저 화폐 보이시죠? 화폐를 보시면 5만 원권과 5천 원권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모자죠, 모자가 화폐의 주인공이 된 것은 사례는 아마 처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목역열의 저자인 율곡 선생과 그 다음에 어머니는 신사임당께서 이렇게 화폐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위상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뭐 뻔한 얘기 같지만 그 일단은 용꿈을 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율곡 선생은 이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16살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머니의 그 심요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심요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그 나중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바로 금강산에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강산에 들어가서 이 무려 1년 정도 일령조로 불교에 귀를 하죠. 그게 이제 그 율곡으로 봤을 때는 율곡의 역사상 가장 일생에 있어서 가장 좀 그 오점을 남기는, 그래서 나중에 자경문이라는 반성문을 쓰고 그리고 나서 그 결국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던 과정에서, 그러나 워낙 그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9번이나 장원을 급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26살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듬해도 또 시험을 봐서 또 합격하는, 이 정도의 거의 천재성을 좀 보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정조 같은 분도 율곡 선생의 그 경목력을 보고 그 책을 감탄해서 정말 내가 존중하고 사모하는 분이다라고 얘기할 그런 정도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몽에서 이 몽이라는 개념은, 몽은 그 율곡 선생이 그 이 주역에 나오는 거죠. 주역에 그 몽계에 나오는 건데, 위에가 산입니다. 저게 산이고 아래가 이제 그 물이 있어서 산 위에는 산이고 밑에는 물. 그래서 그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몽의 의미가 어리석다는 건데, 사실은 율곡 선생이 할 때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가 지금 현재는 어리석죠. 그 다음에 그러나 어린이는 분명히 사물의 싹이다. 이 싹을 잘 키워서, 즉 어두운 어린이가 나라의 앞으로 동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깨우쳐서 국가에 이바지할 인재를 위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경몽입니다. 글자대로 몽,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요결, 기묘한 비결.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책을 그 받아보셨겠지만 책이 굉장히 얇고 내용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다양한 내용이 많이 있죠. 예컨대 뭐냐면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 이 서문에 나와 있는 건데, 경목령이라는 책이 당이라는 거, 이 당 보이죠? 마땅할 당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위부당자, 위자당요. 요즘 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 전체적으로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버이를 잘 모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직 오늘날에도 상당히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경목령기를 쓴 그 율곡이 썼을 당시에 율곡이 일단은 지침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즉 아버지는 자유롭고 아이는 자식은 효도하고, 그 다음에 신하는 충성스럽고, 부부는 유별하고, 그 다음에 형제는 우애가 있고, 그 다음에 젊은이는 윗사람한테 존경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간에 믿음이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건데, 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든지 누려야 할 어떤 자기의 또 역할이 있고 신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정당하게 합당하게 내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가. 물론 이 기본적인 것은 그 논어를 주로 논어에서 나왔던 인간에 대한 기본.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경목력을 딱 얘기할 때 인간 관계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간사를 둘러싸고, 즉 가까이로는 부모와 자식, 그 다음에 멀리로는 임금과, 그 다음에 또 그 중에 신하, 이렇게 해서 인간과 주변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책이다. 작은 책이지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목력을 얘기를 할 때,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때 요 뭐 이런 것들, 그 경목력을 만든 그런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학도들이 찾아와서 율곡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결국은
그 마음을 세우고 몸을 그 삼가면서 부모를 섬길 때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가 이 경목유기를 지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뜻은 없고 아이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목률에서 그 좀 다음 페이지를 혁그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입지장부터 시작해서 쭉 독서장 여러 가지 장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이렇게 바뀌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경목률에서 그 오서와 오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서와 오경. 그래서 이 오서를 얘기를 하면서 율곡이 가장 중시하는 것이 소학입니다. 소학. 그러니까 소학을 통해서 그 부모가 그다음에 형제 그다음에 친구 이런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을 통해서 그다음에 논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이런 오경 사서와 그다음에 플러스 소학 그다음에 오경 얘기 춘추 그다음에 서경 시경 역경 이런 걸 통해서 율곡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런 많은 그런 그 삶의 어떤 지표가 되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음 페이지가 좀 이 율곡 선생이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율곡이 많은 부분에서 그 인간으로서 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제시한 그러니까 오경과 오서 그리고 그 독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왜 그 보통 사람들이 독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좀 이것저것 읽는데 율곡은 독서의 원칙에서 숙독을 해라. 그다음에 아무 책이나 읽지 말아라. 그래서 일단은 육아의 책을 읽고 그다음에 그 잡서들 있죠. 그다음에 이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책을 읽지 말고 그다음에 숙독하고 정독해라.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나면 그럴 때는 역사서를 읽어라. 역사서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과 그다음에 세상의 변화를 보는 힘을 길러라. 이런 걸 통해서 책을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런 겁니다. 율곡이 그 처세장과 그 접인장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처세장에서 얘기할 때는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 자세가 뭐냐면 절대 탐욕하지 말고 즉 청렴하고 근면하고 봉공 그 철저하게 그 공적인 일에 힘써라. 그리고 특히 율곡 선생이 그 49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과거 시험을 9번이나 합격했지만 과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학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무용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벼슬을 하려고 정 나간다라면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렴과 근면과 그 다음에 공적인 자세 이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즘 가끔 그 사회에서도 문제되고 있지만 율곡 선생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가장을 보면 거가장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비복들 즉 너희 노복들에게 잘해라. 노복들은 당신의 수고로움을 더는 자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그 비복들을 마치 비복들이 추위에 떨고 있으면 덮여주고 비복들이 가난하면은 그들에게 식량을 주고 음식을 주어서 비복들이 잘 살도록 해주면 나에게 큰 힘이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곡 선생이 어린아이에게 독서의 지침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경을 통해서 정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인간 질서가 생각하는 걸 배워줬고 그 다음에 벼슬하는 사람에게는 벼슬하는 공직자의 자세 그 다음에 윤리 그리고 윗사람부터 군주로부터 아래에 있는 비복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 두루두루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율곡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짧게 율곡 선생의 경몽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과연 어린이들이 나라의 동량이 되고 그 다음에 책 읽는 나라, 그것이 조선 500년을 읽었고 그것은 조선을 이끈 힘이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정말 독서 강국이 되고 정말 위대한 문화 융성의 시대가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잠시 뒤쪽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나 지금